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신고전주의의 시대에서 낭만주의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요 시기를 바라볼 때는 머릿속에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림의 중심은 여전히 고전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다만 이제 자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게 낭만이라고 하는 거지, 가뜩히 이제 고전주의 안 봐, 낭만이 최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낭만주의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낭만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걸 보도록 합시다. 그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몇 가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낭만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낭만하면? 답이 없어, 이게. 예매하거든요, 이게. 또 낭만하면은 뭔가 막 낭만적 사랑, 막 이런 게 막 떠오른다? 머릿속에? 이러니까 이게 막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막. 그러니까 좀 그 시기 한데. 일단은 미술에서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림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변화를 갖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고전주의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부각돼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주제가 바뀌어요. 역사화와 신화, 아니고 뭐 성경 모티브 이런 것만 그리지 않고 다른 거를 그리겠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조화와 비례 이런 거를 갖다가 엄격하게 좀 따르지 않아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엿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퍼지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철학자가 한 명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칸트입니다. 칸트는 누구인가? 도대체 칸트가 이 미술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자, 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왔었던 예술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각 시대를 지배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 기준을 잘 보여주는 게 그냥 고전주의인 거예요. 아름다움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이게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의 객관성이 좀 바뀌는 것이지 항상 객관적이었어. 보면은 하다못해 지금 이 시대도 객관적이야. 알고 모르게 꽤 객관적이야. 어느 누구도 나보고 선생님은 원빈보다 더 잘생겼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배신감 느껴지지. 그치. 참나. 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지. 뭐 어떨 거야. 아유, 참. 자, 그런데 이 예술에 있어서 주관성이 딱 가미되는 순간이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헬레니즘 시대고요. 두 번째가 이 낭만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낭만주의 시대에는 이제 이 칸트의 예술이 예술이란다. 칸트의 철학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럼 칸트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술은 즐거움과 취미로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취미 판단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뭔 말이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식과 판단이 있는데, 인식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구분 지어야 돼요. 그럼 인식은 뭐고, 판단은 뭔가? 그렇죠? 이거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식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봅시다. 국어사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이래요. 지각하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인풋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판단은 뭔데?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물을 인식한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는 게 판단이래요. 국어 하더니 정확하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인식과 판단은 같아요,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취미 판단은 인식이 아니다예요. 자,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땅한 거 하나 없나?
예를 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피카츄. 자,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은 먼저 뭘 하느냐면 인식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인식을 해봐요. 뭐가 보이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게 보입니까? 특징을 한번 얘기해 봐요. 꼬랑댕이는 번개 모양이다. 색깔은 노란색이다. 볼에 빨간색이 있다. 귀 끝에 약간 검은색이 있고, 팔다리가 짧다. 오케이? 요게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명이 보는 이 피카츄는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쵸? 여러분은 다 뭐 보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인식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피카츄의 객관적인 부분을 인식한 거예요. 색깔은 노란색, 볼에 빨간 거 적혀 있고, 그리고 꼬롱댕이에 번개가 있고, 팔다리 좀 짧고, 귀 끄트머리에 까만색이 있고, 등어리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대상의 객관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식은 40명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인식은 했어. 인식은 이제 그냥 이거 생김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을 인식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보자고요. 피카츄가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아니다. 나는 피카츄가 별로 그렇게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 저요. 난 별로 안 귀여워. 난 별로. 얘가 이게 뭐가 귀여운데 얘가. 난 별로 안 귀여워. 그러면 귀엽다는 사람도 있고 안 귀엽다는 사람도 있네. 그렇죠? 이게 판단이에요. 간단하네. 그러면 봅시다. 인식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판단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쉽죠? 이거예요, 이거. 되게 쉽죠? 이거 어렵게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야. 인식은 객관적이고 판단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취미 판단과 인식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야. 인식과 판단이 구분돼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딱 분리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취미 판단이거든요. 판단은 객관적인 문제야, 주관적인 문제야? 주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가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문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칸트 선생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는 거야. 옛날 예술가들은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야. 왜냐면 그 시대가 얘기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만 창작했기 때문에 미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속성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 애들이 만들어 놓은 조화성은 다 똑같은 거야. 르네상스도 봐봐. 다 비스무리하잖아. 이집트에 봐봐. 다 똑같아. 차이점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를 어떻게 바라본다면은 객관적 속성의 문제로 바라본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애들이 만약에 아름다움이란 얘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색깔을 뭘로 칠해야 돼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림을. 그러면은 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 속성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만들어지면 그냥 그게 아름다운 거니까. 근데 칸트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같이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대상을 먼저 인식을 하고, 오케이? 인식을 한 그 다음에 좋다 싫다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루브르에 갔어. 자, 루브르에 가가지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거기 없지. 왜 이러냐. 그럼 다른 걸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루브르에 가서 아무 조화상이나 봤어. 그러니까 고전주의 조화상을 봤어요. 밀로의 비너스가 거기 있나? 그 봤다고 해봅시다. 봤어. 그럼 먼저 뭐 하냐면은 자, 두 사람이 가 서 있는 거야. 여러분이 두 사람이 가서 딱 서 있어. 똑같이 밀로의 비너스를 봤어. 그러면 맨 처음 뭘 하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오 너무 예뻐, 한 사람은 별론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식과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는 진정한 예술가가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속성을 똑같이 본다는 사람은 그건 예술가가 아니다. 그거는 기술자야. 네.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근데? 되게 맞는 말 같지 않아? 이미 정해져 있는 딱 객관적 속성을 똑같이 반복해서 만들기만 하는 게 무슨 그게 예술가야. 그건 기술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만의 상상력을 통해서 자유로운 판단 활동을 하는 것,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은 진정한 예술가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뭐다? 천재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러한 관점 하에서 뭐가 나오냐면 낭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를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그럼 봅시다.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미적 무관심성이라고 하는 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뭘까요? 자, 한번 더 봅시다. 여기 피카츄가 있어. 귀엽고 안 귀엽고 여러분이 방금 전에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피카츄는 일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반일주의자로서 이거를 귀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꽤 많을걸요. 그냥 꽤 많을걸요. 이런 거는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상한 기준이 있잖아. 뭔가 정치적 이유 또는 뭐 경제적인 이득? 내가 이걸 귀엽다고 하면은 누가 만약에 돈 준다고 해봅시다. 그런 이유로 내가 귀엽다라고 해보는 되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정치적 이유나 무슨 뭐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적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뭘 따라야 된다? 무관심성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나 뭐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되게 많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에서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은 자기 기준에서 취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낭만주의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볼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독일의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낭만주의 그림이에요. 어때요? 제목은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한 남자가 서 있어요. 등을 보이고 있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안개, 저 멀린 산도 보이고, 그쵸? 바다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는 고전주의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알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조금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고전주의 화풍하고는 거리가 멀어. 왜냐면 고전주의는 이렇게 절대로 풍경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풍경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어떤 객관적인 거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풍경화 같은 건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풍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지. 또 낮 다르지. 낮밤이 다르지. 날씨 따라 다르지.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객관성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주의는 풍경화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건 대놓고 풍경화 같은데.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자, 먼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서 있는 저 아저씨처럼 여러분도 저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먼저 인식을 하는 거야. 무엇을? 저 풍광을.
판단을 하면 안 돼. 먼저 인식만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 풍광을 보고 멋지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멋져요? 안 멋져요? 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되게 또 재밌는 특징이 있다. 봐봐요. 쓸쓸하다, 자유롭다,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낭만주의는 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감정을 좀 더 충실하고, 왜냐면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걸 해보게 되면은 결국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감정에 좀 더 충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낭만주의가 되는 거예요. 낭만주의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루이 14세가 짜잔 등장했어. 나도 우리가 좀 더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프랑스가 예술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프랑스 루이 14세가 짱 죽고 나서 이제 섭정이 오게 되고, 귀족들이 우리 세상이다 하고 이제 와 우리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다가 로코코가 빵 터지게 돼요. 귀족들이 이제 자유롭게 한번 놀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야한 그림 모으고 막 대표적인 거 나 돈 많아 하면서 장도 좀 해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로코코 양식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코코는 결국 뭐다? 자랑과 변태적 취향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뭐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니잖아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화풍들이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결국에는 고전주의가 승리를 하게 되죠. 프랑스 대혁명이 빵 터집니다. 그때 다비드가 등장을 하게 되고, 다비드가 그 시대에 가장 잘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전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좀 정치적인 이익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은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다비드도 함께 몰락을 하게 되고, 다비드만 망한 게 아니라 신고전주의까지 살짝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그때쯤에 이제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짜장 하고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취미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꼭 무언가 정해져 있는 걸 따를 필요가 없구나. 맨날마다 고전주의가 얘기하는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아카데미가 얘기하는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거를 꼭 따를 필요는 없구나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그냥 내 판단을 입각해서 해볼래. 왜냐면 위대하신 칸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예술가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온다?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림뿐만 아니라 무슨 음악, 그리고 문학,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낭만주의는 또 약간 맥락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합니다. 이렇게 해서 낭만주의 시대까지 짜잔 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